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오늘 많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이제 장 끝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거의 뭐 새벽이죠. 그때 이제 뭐 블러드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좀 발언이 있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약간 증시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좀 언급 좀 간단하게 살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도 금요일 날 PC 소비자 물가 관련 지표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그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좀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랑 뭐 달러 인덱스, 뭐 달러 원, 그리고 이제 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좀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엔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홀딩스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매수 추천 올려드렸었던,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진 않고요. 뭐 CJ 제일제당이나 이제 LG전자, 그리고 뭐 효성화학 좀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이제 누적 수급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에 대해서 좀 상대 가치 평가로 보도록 하고요. 애플은 이제 차트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롯데케미칼은 좀 절대가치 평가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할인율 좀 공식을 좀 살짝 바꿨었는데요. 뭐 그 부분도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추가한 게 있는데, 이제 추가한 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뭐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이제 1갭이랑 페드 모역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S&P를 이제 M2로 이제 유동성 지표로 좀 나눈 거 수치 조금 이제 원래 그냥 개인적으로 보다가 좀 잘 안 보다가 요즘에 좀 어떤지 궁금해서 일단 좀 업데이트를 했고요. 원래 이제 S&P 시총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제가 자료를 못 구해서 그냥 단순하게 S&P에다가 나눈 수치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코스피 좀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치 조금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또 좀 신용장구 추이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다시 이제 시작으로 돌아가서 좀 마감 시장부터 간단하게 보면은 뭐 오늘 코스피 뭐 0.8%로 이제 나름 좀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뭐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가 계속 누적적으로 있었었고요. 뭐 가장 큰 원인은 뭐 이제 외국인이 요즘에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7,3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도 한 2,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오늘 개인이 뭐 정말 뭐 2조 정도 정말 엄청난 물량을 좀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9천억 매도, 기관이 한 1조 1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증시랑 좀 가장 외국인이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한 6,8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 개인은 한 4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6,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770억 매도,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 약간 특이한 점은 제가 아까 영상에 초기에 말을 안 했었는데, 증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오히려 약간 이제 금리는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보는 뷰가 이건 좀 많기는 한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산 배분 흐름 자체가 약간 조금 그냥 채권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단기적인 하락을 했을 때 물론 채권이 이제 금리가 저는 중기적으로는 칠 거라고 해서 채권도 이제 완벽한 어떻게 보면 좀 피난처는 아니긴 한데요. 이제 뭐 그렇다고 뭐 MMF에 넣을 수도 없고, 이제 MMF를 넣는 게 자산 배분상 어디든 가야 되긴 하거든요. 단기 자금에 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식이냐 채권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대부분 좀 지금 주식보단 채권이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뷰가 약간 조금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실제로 아닌 의견도 많지만 제가 말하는 의견은
이제 정말 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정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쪽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건 뭐 정말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증시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FOMC가 되게 매파적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라면 금리가 높아지는 게 많거든요. 뭐 이게 좀 다른 의견을 설명을 드리면은 뭐 제가 생각한 의견이 아니라 FOMC가 뭐 지금 좀 금리를 이제 올리려고 하고 하는 게 뭐 테이퍼링 하는 게 뭐 너무 성급해서 뭐 약간 잠재적인 성장률을 깎아서 뭐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는 뷰도 있지만은 뭐 제가 유동성 분석에도 영상에서 설명하지만 뭐 지금도 사실 이미 유동성 풀리는 걸 어떻게 보면 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억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지금 연준이 오히려 늦게 하면 늦게 하는 거지 지금 빨리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의견은 좀 저는 아니지 않나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채로 보더라도 뭐 저번에 이제 얘기를 했어서 제가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이 RRP라는 거, 이 리버스 레포라는 걸로 이거 지금 약간 임시 방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의 지금 테이퍼링이 오히려 늦었으면 늦었지 빠른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기 전에 코스피랑 S&P 차트 보기 전에 뭐 간단하게 이제 지난주 좀 있었던 일이 설명드리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가 발언이 있었고요. 이분이 원래 되게 이제 비둘기파적인 사람입니다.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금리를 좀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더 강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파라는 게 보통 약간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이견을 많이 내는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 원래 이제 비둘기 성격이 매우 강한 분인데 2022년 말 뭐 첫 기준금리 인상 발언을 좀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으로도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발언을 했던 게 뭐 인플레이션이 올해는 한 3% 정도, 그리고 2022년 내년도에는 한 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좀 했고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좀 연준 목표치 2%를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팬데믹이 뭐 종식을 조금 가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좀 강조를 하였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연준이 이미 과열된 주택시장을 지원할 필요가 없고 MBS 매입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좀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뭐 다만 뭐 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뭐 경제 역학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뭐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또 25일이죠. 이제 5월 미국 이제 PC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뭐 저널비로는 헤드라인은 한 0.5, 그냥 헤드라인이 그냥 일반적인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가나 이제 농산물 가격 제외한 이제 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 0.6% 전월비로 지금 전망치들이 있고 뭐 전년비로는 전망치가 헤드라인은 6.4, 뭐 근원은 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이 수치도 뭐 일단 계속 물과 관련된 수치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부터 좀 보시면은 코스피 장기 파동이 뭐 3주봉부터 보시면은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뭐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리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1, 2, 3, 4, 5로 3파,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4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금융위기 하락부터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에 이제 17년, 18년 상승이 1, 2, 3, 4 이제 5파로 5파인 것 같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 2, 3, 4, 5로 큰 1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뭐 코로나까지 이렇게 ABC로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큰 3에 아마도 1파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3-1파가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5파인 것 같고요. 이제 2파랑 3파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해봤을 때는 원래는 초기에 여기가 이제 채널을 넘었기 때문에 아 그냥 여기가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지만 뭐 지나간 이제 파동들을 살펴봤을 때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1, 2, 3, 4 마지막 5파가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분봉으로 보기 전에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은 일단 주가가 뭐 지금 일단 전환선은 오늘 하회를 했고요. 이제 9일 횡스팬도 약간 역전이 될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 뭐 전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51이동 평균선이나 뭐 기준선은 다 하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만 MAC도 좀 하락 시그널을 보내고 뭐 PSAR 뭐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도 좀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조심하시는 것은 뭐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아마도 1파, 그냥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하고 여기가 그냥 5파로 고점을 치고 이제 떨어지는 파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근데 좀 상세하게 10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파동이 엄청 깔끔하진 않은데 뭐 여기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여기까지가 내려가는 파동의 1파, 여기가 이제 다시 이제 조정 파동의 2파, 여기가 이제 3파의 1파, 2파, 3파, 4파, 5파로 3파가 내려가고 나서 여기가 이제 좀 4파가 올라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1파인데 4파가 1파 고점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상회하면 뭔가 그냥 여기가 A, B, C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려가는 파동을 좀 잘못 매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이 3225.56을 또 하회하면 그땐 좀 더 내려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지금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봉상으로 이제 변화일이 보시면은 뭐 여기가 똑같이 이제 33주 대등 수치 나오고 나서 뭐 고점 나오고 빠져서 약간 좀 조심할 단계인 것 같긴 하고요. 여기도 이제 22주 여기서 여기까지도 22주 뭐 대등 수치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만 다른 변화일도 제가 살펴봤을 때는 뭐 크게 많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뭐 26일 변화일이 뭐 어제였었고 저번 주 금요일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약간 돌리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S&P 뭐 3주봉으로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바닥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이제 뭐 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2파에서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고점하고 고점 다한 걸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 채널 이제 하락하고 나면 조금 더 A, B, C로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마지막 5파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까지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의 5파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회 1, 5회 2, 5회 3, 5회 4, 5회 5로 갔었던 것 같고요. 이 5회 5가 좀 세기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분복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가 오파지 않을까라고는 계속해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일단 뭐 장중 선물로 이제 선물 추이로는 뭐 기준선을 넘었다가 이제 하회했다가 조금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조금 이따 이 부분은 좀 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이제 52동 평균선 일단 하회를 했고 9일 역전됐고 26일도 좀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서 이제는 뭐 좀 과거에는 제가 계속 추세가 좀 괜찮다고 했지만 이제는 좀 약간 추세도 더 조심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미국 쪽은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가 이제 쐐기였던 것 같고요. 이제 쐐기 패턴 났는데 이 쐐기가 사실 뭐 끝나면서 이제 좀 약간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쐐기가 깨지면서 좀 약간 급락 패턴이 나왔었고요. 뭐 봐야 되겠지만은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이제 1, 2, 3, 4, 5라고도 사실 S&P는 볼 수 있고요. 뭐 나스닥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스닥으로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120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이랑 좀 약간 살짝 모양이 다르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나스닥은 이제 120분봉 말고 그냥 30분봉으로 최고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30분봉보다도 한 10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은 이제 그냥 여기까지가 1파, 뭐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3파, 1, 2, 3, 4, 5 이렇게 빠지고 4파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좀 쐐기 패턴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5파가 좀 약간 이렇게 쐐기로 내려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5파고 나서 여기가 이제 그냥 이제 쐐기 다음엔 좀 되돌림이 좀 가파르거든요.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쐐기 패턴 다음에 이제 다음 반동이 조금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아마도 2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그냥 1파 떨어진 게 1파, 2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2파가 아니려면은 그냥 전고점 이 부분을 이제 전고점이 4284죠. 이 4284를 넘어가면 뭐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저점을 이제 넘냐 마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위로 넘냐 아래로 넘냐인데 일단 뭐 저는 좀 아래로 넘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되어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도 뭐 다 호전돼 있어서 아직까지 뭐 차트상으로는 문제는 없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S&P랑은 좀 약간 다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S&P는 그냥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떨어진 다음에 이게 아마 2파로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지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ABC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끝이 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플랫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2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파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변화율로 봤을 때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딱 26일 변화일 고점 치고 나서 좀 되돌리고 있어서 좀 조정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변화일 거의 다 이제 좀 오는 날들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뭐 오히려 이제 금리가 좀 빠지면서 약간 다우랑 뭐 S&P 쪽이 하락이 크고요. 뭐 또 다우가 사실 제가 좀 차트는 준비는 해놓지 않았지만 뭐 검색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뭐 다우 쪽이 계속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뭐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금리 차트 먼저 이제 보여드리면은 뭐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막 다시 성장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동의는 하지 않는 게 이제 성장주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제 성장주 특히 이제 성장주가 그렇죠. 뭐 성장주가 사실 좀 밸류에이션이 좋으려면은 실질 금리가 사실 내려야 되거든요.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지금 금리 내리는 것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서 금리가 명목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서 이 실질 금리는 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0.75 정도 마이너스 0.75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사실 이제 성장주는 이 실질 금리가 떨어져야 좋은 건데 실질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중장기적으로 실질 금리 저는 뭐 테이퍼링하면 0% 이상 이제 플러스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성장주에도 안 좋은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나 S&P나 뭐 나스닥이나 뭐 다 조금 약간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금 많이 되돌리긴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일단 변동성은 좀 크게 올라간 쪽으로 일단 보고 있었는데 뭐 계속 내려가다가 뭐 좀 이제는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좀 변동성도 올라간 만큼 좀 조심할 필요성은 뭐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금리가 뭐 좀 계속 힘은 못 주고 있어서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가고 있지만 좀 단기금리 상승폭 자체도 좀 많이 축소가 되면서 일단 조금 다시 한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적어도 일단 지금 추세선 같은 경우엔 다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RSI가 과열을 보였다가 좀 70 넘어가는 건 조금 조정 요인인 것 같긴 하고요. 뭐 달러 원도 뭐 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그냥 추세가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실질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금리랑 이제 원자재는 가장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영향으로 빠질 것 같고요. 뭐 제가 금을 좀 유망해 봤던 것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계속 실질금리 때문에 좀 빠진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뒤 정도부터는 이제 뭐 지급준비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중에 풀려 있던 지금은 다 예금으로 들어가 있죠. 돈들이 예금으로 이제 풀려 있는 이 돈들이 예금에 이제 다 돈이 지금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예금에 있는 돈들이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하면 다 돈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시중으로. 그때 조금 약간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급격하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조정은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다 추세가 내려가고 있어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일 것 같긴 하고요. 추세상으로는 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다만 뭐 오늘 엄청 급락을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0.35까지도 떨어졌다가 좀 다시 반등은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했고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게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이제 떨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상식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수급에 따라서 움직인 것 같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수급이 안 좋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수급이 주식 쪽으로 와서 뭐 지금 당장은 좀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결국에는 뭐 전 좀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외국 지수들 보시면 오늘 니케이가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뭐 니케이 뭐 마이너스 4까지도 갔다가 일단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3으로 빠지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횡스팬 역전됐기 때문에 뭐 좀 부정적인 모습이 갑자기 이제 이제 구름대까지 넘겼다가 확 안 좋아진 상황이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떨어지면서 전환선도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MAC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계속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은 계속 있어 보입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선 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차트가 뭐 전 좀 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51종 평균선에서 좀 계속 지지는 보이지만 여기만 좀 하회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키스코홀딩스 개별적으로 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전환선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전환선 뚫렸다가 좀 만회는 했고요. 뭐 계속해서 뭐 좀 기관 쪽 매도가 뭐 많은 것 같고요. 한투밸류 쪽 매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UBS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좀 방어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뭐 그냥 계속 헐값에 던지면은 좀 막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이렇게 꼴이 나는 차트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물량을 매도하기가 쉽진 않아서 그냥 들고 있지만은 사실 이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 꼬리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 꼬리를 이제 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일단 가장 안전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뭐 기준선에서 반등할지 뭐 전환선에서 오늘 그냥 반등한 상태에서 내일 바로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RSI가 70 넘었다가 하회하는 것도 그렇고 뭐 차트가 아주 좋지는 못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꼬리가 나타난 순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사실 실적 자체는 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저는 뭐 일단 대주 쪽에서 뭔가 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사실 그래도 뭐 한 6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뭐 다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 다 역전됐기 때문에 좀 차트가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오늘 뭐 200이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는 보였지만 뭐 여기까지 깨지고 구름대까지 깨지면 뭐 정말 미련 없이 차트상으로는 좀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기나긴 하락을 뚫고 구름대를 이제 돌파를 하였습니다. 9일, 26일 프랭스팬 다 돌파를 하고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오늘 매수하면 뭐 차트상으로 괜찮은 매수였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좀 충분히 이제 좀 차트가 좋아진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또 넘었다가 다시 또 이제 구름대 이탈을 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기준선을 넘어가고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기준선을 결국 넘지는 못하고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구름대랑 기준선을 넘고 매수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 지금은 좀 위험해 보이는 차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코스피 관련해서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개인분들이 뭐 사실 2019년 말까지 71조 정도 누적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지금 현재는 누적 매수가 한 32조 정도 되니까 합치면은 한 103억 정도 1년 6개월 만에 이제 폭풍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개인만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수급 자체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계속 산 사람이 내려갈 때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계속해서 수급도 안 좋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지주, 애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좀 할인율 관련해서 좀 약간 좀 기준을 바꾼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제가 이렇게 국고채 금리,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에다가 이렇게 가상금리들을 더해서 이렇게 금리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시가총액에 대해서 금리를 좀 다르게 설정해서 설정을 했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좀 걸리는 게 이제 실질금리를 어떻게 하면 좀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냥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반영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실질금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지금이 사실 이례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뭐 원래는 뭐 사실 플러스가 무조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금리라는 게 명목 금리가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는 금리고요. 이 금리가 이제 실질 금리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실질 금리가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금요한 금리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대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출을 받는 그 금리랑 부동산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금리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펀딩 레이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달하는 금리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이제 5% 정도씩 매년 상승할 것 같으면 3% 조달을 하더라도 2%는 내가 무조건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상관없이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게 이 실질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에서는 실질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실질금리랑 명목금리를 그냥 더해버린 이 수치를 여기에다 이제 더하게 되게 됐습니다. 곱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상금리 자체를 좀 높게 잡았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테이퍼링 되게 되면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뭐 최대치로는 한 1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 1%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고 아마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수치를 한번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그냥 이 할인율이 제가 썼던 이제 할인율이 그냥 명목금리 플러스 그냥 가상금리였잖아요. 그냥 가상금리였는데 여기다가 제가 실질금리를 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실질금리가 근데 역으로 이렇게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실질금리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다 넘겨버리면 이 실질금리는 이제 명목 빼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제 명목이 이제 곱하기 2라고 하면은 명목 금리를 이제 두 번 곱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빼주는 금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이제 명목 금리랑 원래는 보통 같아야 되니까 꼭 같아지 살짝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거의 사실 그냥 명목 금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실질 금리가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약간 좀 낮게 나오는 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계산식을 했고요. 뭐 좀 내용이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쓰는 방식을 그냥 사용만 하셔도 충분히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할인율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수치가 좀 변한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다시 8만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79,900원으로 주가 하락했고요. 할인율 한 7.65 정도 생각을 했고, 연구 성장률은 3%로 설정을 했고, 실적 같은 경우엔 애널리스트 분들 뭐 전망치를 사용한 되게 높은 실적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반영을 했을 때 FCF라는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을 때 뭐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은 절대가치 평가로 약 한 56.5%,
목표 주가는 한 12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FCF나 이 림모델이라는 모델은 제가 교육 영상에 어떻게 구하는지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넘어서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보도록 하면은요.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항상 한 8% 정도 하회를 했다가 다시 상회를 하면 좀 주식이 조정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기록하고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더 길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퍼랑 PBR을 보더라도 항상 시클리컬이라서 경기 민감주라서 약간 좀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데요. 항상 PBR 기준으로 보란 색깔이 PBR인데 PBR 기준으로 2배를 넘었다가 하배를 할 때 좀 계속해서 조정이 났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봉상 전환선 기준선 다시 역전이 되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9일, 26일 횡스팬, 26일 횡스팬은 완벽하게 역전은 아니지만 거의 역전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서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있지 않나. 차트는 상당히 지금 계속 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되어 버렸죠. 그 다음에 좀 주가도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이제는 보시면 26일 후행스팬까지 역전이 될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정말 조심을 해야 될 단계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좀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롯데케미칼 이제 순수화학주죠.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주가 한 27만원 되고요. 할인율은 똑같이 7.65% 정도 되고 영구성장률은 한 2% 정도로 설정을 하고 실적은 한 이 정도 상당히 다 애널리스트 대가 다 전망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전망치들을 다 사용을 했을 때 FCF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해보면 한 29%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항상 이 밸류에이션이 딱 정확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그냥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회사가 그냥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다지 이게 딱 정확하게 왜냐면 되게 자의적이긴 하잖아요. 실적 전망치도 자의적이고 이 할인율을 몇 퍼센트로 할지도 자의적이고 연구 성장률을 몇 퍼센트 할지도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 자의적인 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의 그냥 기준치로 생각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는 오차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주가가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기대 수익률 저점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 여력은 있는 것 같지만 일단 그렇게 엄청나게 메리트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사고 싶지도 사기 싫지도 않은 딱 그 정도 그냥 밸류에이션 정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가치랑 상대가치를 다 살펴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트도 좋지 않습니다. 전환선 기준은 다 하회하고 있고요.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돼 있고 이 200일 빨간 색깔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여기서 좀 지지를 보이다가 오늘은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다 역전이 거의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할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랑 사실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10년물 금리랑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이제 10년물 금리가 단기 금리는 좀 침해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주가도 좀 같이 빠지고 있고요. 다만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10년물 금리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봐서 이 주식도 좀 중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더 갈 룸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주식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봉부터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일단 9일 역전된 건 안타깝지만은 좀 안 좋지만은 일단 MAC도 좀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고요. RSI도 그렇고요. MAC도 좀 내려가고 있어서 아마도 그냥 증시 전체의 영향으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종목의 지금 펀더멘탈 측면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구름대로 이탈을 하였고요.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면서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이 되어서 뭐 차트는 이 종목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의 뭐 요즘 보고 있는 차트들 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종목들 좀 이렇게 다 좀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이네요. 이제 애플 쪽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주봉 한번 먼저 보시면은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주봉으로도 뭐 지금은 이제 뭐 소폭 전환선 기준선 넘었지만은 일단 26일 횡스팬 뭐 아직 역전되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애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딱히 그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다만 뭐 전환선 기준선 넘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다라고 할 수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지만 뭐 저는 그냥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그냥 3의 1, 3의 2, 3의 3 이런 정도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더 나의 성향에 맞다라고 하면 뭐 전환선 기준선 뭐 이렇게 하회를 하거나 뭐 구름대까지 하회를 하면 그때 좀 분할 아니면 뭐 전환선 깨지면 전량 매도 기준선 깨지면 전량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정하셔서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S&P 뭐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은 뭐 좀 약간 수치가 살짝은 달라진 게 제가 좀 약간 성장률 같은 경우를 좀 높여놨고요. 좀 과거 대비해서 성장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 2.8% 정도 연구 성장률을 뭐 매우 좀 높여놓긴 했고요. 이제 미국 쪽은 3.4% 정도 많이 좀 상당히 많이 좀 높여놓긴 했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코스피 8.5, 뭐 S&P는 뭐 14%로 과거보다 좀 상당히 좀 높이긴 했고요. 그런 결과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는 뭐 완전히 싸다라고 할 만한 이제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고요. S&P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레벨이 이제 싸다라고 할 만한 레벨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망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률이나 ROE를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까지 낮아지지 않았고요. 뭐 이렇게 좀 높아진 원인은 뭐 사실 이제 금리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게 이제 주식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이제 채권금리로 차감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채권금리가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최근에 이 수치도 약간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향후에 전 금리가 높아진다는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 두 자산군의 차이다,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보통 일드갭이라고 많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해서 연방준비은행에서 각국 좀 밸류에이션 할 때 좀 많이 쓰는 모양이고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수치도 조금 상승을 한 게 제가 좀 약간 전망치를 높게 잡은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하락했다 보니까 좀 반등은 하고 있지만은 뭐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뭐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S&P 뭐 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인데 뭐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상당히 다 컨버블 이후로 최고치죠.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ROE는 뭐 특별하게 과거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같은데 이 다른 지표들은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퍼 같은 경우에 좀 내려가고 있는 게 이제 좀 약간 이 트레일링 퍼가 좀 실적 전망치들을 좀 반영을 하는 거고요. 뭐 한 13에서 16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좀 약간 제가 업데이트 했던 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과거 지표들이 좀 약간 상대적인 지표다라고 하면 이 수치도 이제 좀 상대적이긴 한데 이제 이 수치는 이제 통화량 S&P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를 통화량 이제 미국의 M2 통화량 전체 통화량 자체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높을 때 어떻게 보면 통화량 대비 주식이 고평가, 낮을 때 통화량 대비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닷컴버블 때가 가장 높았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때도 높았었고 이제 미중무역 분쟁 하기 전에도 높았었고요.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는 지금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통화량 수치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증시는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금리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수치보다는 원래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었던 지표인 일드갭이나 이제 페드 모형을 더 많이 보긴 하는데, 이 수치도 뭐 조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 이제 금리는 반영되지 않지만 이제 절대적인 통화량 자체를 조금 비교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유용한 지표긴 하고요. 원래는 S&P 자체가 아니라 S&P 시가총액으로 봐야 더 정확하긴 한데, 제가 지금 데이터 일단 요청을 할 예정인데 일단 데이터가 받아질지 모르겠네요. 안 되면 그냥 S&P 자체로 그냥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S&P 자체 데이터가 이제 시가총액 코스피 데이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을 때 통화량 대비 주식이 이제 고평가, 낮을 때 통화량 대비 이제 지수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1990년도에도 뭐 고평가가 있었었고요. 뭐 95년도도 그렇고요. 2000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 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뭐 2008년도 때도 상당히 높았었고요. 2011년 이제 이때가 이제 그리스 재정 위기 그때죠. 유로존 재정 위기 그때도 상당히 높았었고요. 현재도 뭐 사실 뭐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이제 고점 대열에 속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보시면 상당히 좀 낮았던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통화량 지표로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잔고 한번 보시면은 뭐 코스닥, 코스피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3.6조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뭐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용잔고 측면에서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뭐 절대적인 수치도 뭐 과거 수치랑은 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뭐 상당히 많은 수치고요.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할 때가 뭐 항상 6개월에서 1년 사이 내에 좀 조정이 보였기 때문에 뭐 조심하시는 게 계속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합적으로 뭐 오늘은 뭐 유동성 관련된 뭐 내용은 뭐 매번 사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뭐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파생도 사용하기 때문에 지수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뭐 대부분의 분들은 뭐 사실 개별적인 종목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개별적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뭐 카카오도 지금 일단 뭐 도지 모양 오늘도 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계속 네이버도 사실 도지 모양이 여러 개 계속 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대부분 뭐 삼성바이오로스도 그렇고 차트들이 다 그렇게 좋은 차트들이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물론 뭐 시가총액 상위주랑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랑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좀 차트를 보시면서, 뭐 제가 이제 보는 어떻게 보면 제 그냥 저만의 이제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좀 이제 그런 요령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 뭐 꼭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본인만의 뭐 또 더 다른 장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응용을 하셔서 좀 객관적인 좀 기준을 토대로 좀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장인데요. 이제 금리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뭐 좀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 때문에 시장임에 좀 출렁임이 뭐 인플레이션 지수나 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해서 좀 약간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좀 객관적인 지표를 정해놓고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비트코인은 약간 제가 생각한 대로 좀 거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뭐 5파 이런 식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A, B, C일 가능성은 이제 여기를 저점을 깨냐 마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제 A, B, C로 나올지 아닐지는 뭐 곧 아마 결판이 날 것 같은데, 뭐 좀 대부분 다 지금 좀 차트들이 안 좋아서
좀 조심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